전하께서 쓰러지셨다. 어서 내의원을 불러라. 어인일이냐? 방금 수라를 들지 않았느냐? 홍상궁, 그대가 직접 올린 수라가 아니더냐? 옛날 옛적에 한양 도성 깊숙한 궁궐 안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화려한 단청이 빛나는 대전에서 수라상을 받던 왕이 갑자기 찻잔을 떨어뜨리며 쓰러진 것이지요. 신하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시녀들은 울음을 참으며 왕의 얼굴에 당황한 시선을 보냈답니다. 의관들이 황급히 왕의 맥을 짚고 약을 올리는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시선만이 흔들림 없이 조용했습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기미상궁 홍씨였지요. 왕이 의식을 되찾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뢰어라. 짐이 먹는 음식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왕의 목소리에 수라간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라간 대소주방을 지키던 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홍상궁만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답니다. 소신이 직접 왕의 수라를 살피고 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사옵니다. 홍상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맑고 단정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매번 왕의 죽에 눈에 띄지 않는 가루를 한 꼬집씩 섞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약초의 가루라는 것도 말입니다. 홍상궁은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작은 보자기를 풀고 그 안에서 꺼낸 흑빛 가루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집어 올렸습니다. 이 약초는 단순한 쑥이 아니라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금쑥이라 불리는 귀한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금쑥을 다루는 비법을 배웠지요. 금쑥은 그 자체로는 약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오랜 시간 말려 그늘에 두고 정성껏 100번을 빻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약효가 나타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쑥은 오래된 체질병을 다스리는 데 특효가 있었으나 그 독특한 성질 때문에 복용 직후 일시적으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일으켰지요. 그것이 바로 왕이 매번 수라 후 겪는 증상이었답니다. 금쑥에는 다른 약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가피, 구기자 그리고 천마까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만든 약재였지요. 홍상궁은 어머니의 비방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기 위해 밤마다 약재를 조제했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왕의 수라를 준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그 가루를 죽에 넣곤 했지요. 가루를 넣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홍상궁의 본명은 사실 윤지혜였습니다. 15해 전 그녀는 유명한 의녀 윤씨의 딸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약초의 이름과 성질 채취하는 법, 그리고 조제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지혜야, 약은 곧 마음이란다. 약초를 다룰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해. 그래야만 진정한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지. 어머니의 약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왕실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내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세자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급히 의녀 윤 씨를 데려오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머니는 약재 보따리를 챙겨 들고 서둘러 궁으로 향했고 13살이던 지혜도 함께 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 세자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습니다. 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 병은 세자의 체질에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발현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머니의 진단에 대전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산에서 직접 캐온 금쑥을 주재료로 특별한 약을 만들었고 세자는 그 약 덕분에 고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세자의 방 한 구석에서 약재를 다듬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자가 갑자기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열병으로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빛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녀는 의녀의 딸입니다. 내 이름은 지혜라고 합니다, 전하. 세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 좋은 이름이구나. 짐이 나으면 꼭 보답하마. 그것이 세자와 지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호전되어 위기를 넘기자
윤의녀는 그의 체질을 다스리기 위한 약재 제조법을 궁중 의관들에게 전수했지요. 그리고 세자는 약속대로 윤의녀에게 값진 보답을 내렸답니다. 의녀 윤씨, 그대의 의술이 아니었다면 짐은 이미 저승에 있었을 것이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이에 특별히 의녀 벼슬을 내리노라. 그러나 궁 안에는 세자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윤의녀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비의 귀에 윤의녀의 약이 실은 세자를 중독시키는 독약이라는 소문을 넣은 것이지요. 그들의 계략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대비의 사람들이 갑자기 윤의녀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윤의녀를 영모죄로 체포했고 집안의 모든 약재를 압수했지요. 이것이 무슨 횡포입니까? 제가 어찌 세자께 독약을 드렸단 말입니까? 윤의녀의 항변은 소용없었습니다. 대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지요. 그날 밤 윤의녀의 가족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지혜만이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무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 내 이름은 홍씨다. 결코 내 정체를 드러내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렴. 무녀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을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비방과 함께 특별한 비녀가 있었지요. 면천옥으로 만들어진 비녀에는 작은 글씨로 충효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거라. 그렇게 지혜는 홍씨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무녀의 도움으로 먼 친척의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나인 선발이 있을 때 그녀는 자원에서 궁에 들어갔지요. 그녀의 마음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자의 병은 언젠가 반드시 도전할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약이 필요할 텐데. 지혜는 어머니의 의술을 계승하여 세자를 살리기로 다짐했답니다. 복수심보다는 의녀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녀는 10년 동안 궁에서 묵묵히 나인으로 일하다가 마침내 왕의 수라를 책임지는 기미상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왕의 병세가 심상치 않소이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무얼하고 있는 것이오? 어떤 약을 써도 차도가 없다 하나이다. 이상하게도 15년 전 세자 시절의 병과 같은 증세라 하더이다. 궁녀들의 속삭임이 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현기증과 고열에 시달렸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경기까지 일으켰지요. 내의원 의관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홍상궁만은 그 병의 정체를 알고 있었답니다. 왕의 체질에 숨어있던 오래된 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지요. 궁 안에는 복잡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노론 세력과 왕의 이복 동생인 영흥군을 지지하는 소론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지요. 특히 소론의 수장인 민판서는 기회만 있으면 왕의 건강 문제를 들어 그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답니다. 전하의 병세가 깊어지면 국정을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민판서의 말에 조정은 술렁였고 왕의 병이 깊어질수록 영흥군을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상궁의 약은 왕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지요. 약초가루는 병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증세를 완화시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해주었답니다. 실은 15년 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의 중심에 바로 민판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비의 먼 친척으로 자신의 조카를 세자빈으로 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세자의 병을 고친 윤의녀가 세자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자 그는 윤의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홍상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 번째 수라를 받던 왕이 갑자기 식사 도중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그 일로 모든 궁의 시선이 수라관으로 쏠리게 되었답니다. 수라관을 철저히 조사하라. 누구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대전을 나온 승지의 명령에 궁녀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홍상궁을 보좌하던 어린 나인 달래가 그날 밤 몰래 조리대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촛불을 들고 홍상궁의 손길이 닿던 곳마다 꼼꼼히 살폈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약초 가루를 발견했지요. 달래는 손으로 그 가루를 조금 집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상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그 순간 그림자가 달래 위로 드리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홍상궁이었습니다. 달래는 놀라 가루를 떨어뜨렸고 홍상궁의 눈빛은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답니다. 소희는 그저 내가 본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느냐? 달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달래는 오래전부터 홍상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비밀리에 약을 조제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몰래 흘리는 눈물까지. 달래는 홍상궁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지요. 상궁마마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독입니까? 홍상궁은 달래를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약이다. 왕의 병을 다스리는 특별한 약이지. 달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궁마마께서 약을 넣으시면 전하께서 항상 어지러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의 성질 때문이다. 잠시 불편함을 주지만 그 덕에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단다. 달래는 홍상궁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판서의 사람들이 달래를 찾기 시작했지요. 달래가 수락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달래야, 너는 이 궁을 떠나야 한다. 홍상궁은 그날 밤 달래를 불러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동대문 밖 약방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다른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나이는 흔적 없이 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다만 소문만이 궁 안을 떠돌았지요. 상궁이 본 적 있다더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야? 쉿, 목숨이 위험하니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그 나인의 방에서는 비워진 독약봉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홍상궁이 일부러 남겨둔 것으로 달래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멀리 안전한 친척집으로 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수락한 나인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고 홍상궁의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지냈답니다. 민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의원 의관들을 압박하여 왕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리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흥군에게 임시로 정사를 맡기자는 상소를 올렸지요. 한편 홍상궁은 매일 밤 어머니의 비방대로 약을 조제하며 왕의 병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약이 아니었다면 왕은 이미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판서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면서 홍상궁의 처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홍상궁이 올린 수라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죽을 일부러 모두 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지요. 병풍 뒤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던 홍상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녀들이 나가고 대전에는 왕과 홍상궁만이 남았지요. 왕이 눈을 뜨고 숨을 가쁘게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주. 어째서 그때와 같은가? 15년 전 그 의녀의 약과 같은 맛이로다. 홍상궁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살리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완전히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자 시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를 살린 것이 바로 이 약초의 향이었습니다. 내가 그 의녀의 딸이구나. 이 맛과 향, 이 특별한 쑥과 산약초의 배합. 내 어머니의 솜씨였다. 홍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마마. 그러하옵니다. 어머니께서 마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키신 비방으로 소신이 다시 마마의 병을 다스리고 있나이다. 알고 보니 그 죽은 독도 약도 아닌 왕의 병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중독성 약초였던 것입니다. 왕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약초가 병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왕의 체질에 맞게 특별히 조제된 이 약은
홍상궁의 어머니가 평생 연구한 비방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어머니와 가족이. 왕의 말에 홍상궁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낫자 대비마마께서 어머니의 약이 독약이라 의심하셨사옵니다. 세자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의 음모라 여기셨지요.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영모의 죄로 몰려 처형당했나이다. 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15년 전 그 소녀로구나. 내가 병석에 있을 때 약재를 다듬던. 예, 마마. 그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복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가족을 죽였으니 내게는 나를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홍상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의녀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결코 해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마마께서 무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흉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판서. 그가 내 어머니를 모함했구나. 예, 마마. 민판서는 지금도 마마를 위태롭게 하려 합니다. 그자의 계략에 놀아나 마마께서 위험에 처하실까 두려워 감히 약을 올렸나이다. 왕은 오랜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의녀의 가족 그리고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위해 약을 지어 올린 딸의 충정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짐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니, 짐이 알지 못했다 하여도 짐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 어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홍상궁의 눈에 맺힌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약이 독이 아니라 약임을, 그리고 우리 가문이 역적이 아님을 밝혀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리라. 그대의 충정과 덕에 짐은 살아났다. 이제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소신은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왕은 민판서를 불러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경은 15년 전 윤의녀의 일에 관여했는가? 민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을 더듬었지요. 그런 일은 마마께서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신은 단지 의녀의 약에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올렸을 뿐. 왕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거짓말이다. 경은 대비의 귀에 거짓을 퍼뜨리고 의녀의 가족을 모함하여 죽게 했다. 이는 짐에 대한 역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민판서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자백했지요. 마마,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어린 세자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이 많았고 신은 단지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 아니라 이용이었다. 경은 윤의녀의 약을 독약이라 모함하고 그 가족을 끝까지 괴롭혔다. 지금도 짐의 병을 핑계로 영흥군을 내세우려 하고 있지 않느냐. 민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단호하게 명령했지요. 경은 즉시 관직에서 물러나 먼 지방으로 귀양가라. 또한 윤의녀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그 딸인 홍상궁, 아니 윤지혜에게 특별히 정렬을 내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뒤 왕은 홍상궁을 찾았으나 이미 그녀는 자신의 방을 비우고 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수라가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홍상궁은 출근하지 않았고 그녀의 방에는 짐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지요. 조정에서는 사직했다라 하고 궁녀들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들인 하녀가 조리대 근처에서 비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홍상궁이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면천옥으로 만들어진 그 비녀에는 작은 글씨로 충효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솥 아래 남은 죽에서는 익숙한 쑥 향이 은은히 퍼져나왔습니다. 왕은 비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령을 내렸지요. 윤의녀의 딸을 찾아라. 그러나 강제로 데려오지는 말라. 짐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 그 후로 왕의 병은 신기하게도 나아졌답니다.
왕은 홍상궁이 마지막으로 만든 약재의 비방을 내의원에 전하게 했고 의관들은 그 방법대로 약을 조제하여 왕의 병을 다스릴 수 있었지요. 왕은 조용히 하교를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의녀 윤씨의 가문을 역적의 누명에서 벗겨주고 그 공을 기리는 정렬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윤씨의 의수를 기리기 위해 어이촌이라는 특별한 마을을 세우고 그곳에서 궁중 의관들이 민간의 의수를 배우게 했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내의원 의관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마마, 북쪽 금강산 깊은 곳에 신비로운 의녀가 나타났다 하옵니다. 병을 고치는데 신통력이 있다 하여 백성들이 줄을 서서 찾아간다 하나이다. 그 의녀는 특히 마마와 같은 증세의 병을 잘 고친다 하옵니다.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그대의 정성과 충효를 짐은 평생 잊지 않으리라. 왕은 특별히 사신을 보내 그 의녀에게 비단과 약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신이 돌아와 아뢰기를 그 의녀는 선물을 받지 않고 단지 작은 비녀 하나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비녀는 바로 왕이 홍상궁의 방에서 찾아 함께 보낸 것이었지요. 산속 의녀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쑥선녀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쑥을 이용한 독특한 처방으로 많은 병을 고쳤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약을 지어주었고 중한 병을 앓는 이들을 위해 밤새 약을 다렸답니다. 쑥선녀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 하더라. 그 선녀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하네. 눈물을 흘리며 약을 짓는다고도 하더구먼. 그런데 왕의 사신이 자주 찾아온다고도 하지. 이런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았고 어느덧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쑥선녀의 도움을 받은 이들로 그녀를 보호하고 도우며 살았지요. 그 후로 왕은 매년 추석이면 특별히 쑥떡을 만들어 금강산의 의녀에게 보내도록 명하였답니다. 또한 홍씨 가문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며 궁중에서는 쑥죽이라는 특별한 음식이 내려지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왕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승하하기 직전 그는 특별한 사신을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사신은 쑥선녀에게 왕의 마지막 말을 전했지요. 의녀의 딸이여, 그대의 충효와 용서의 마음을 짐은 끝내 갚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소. 부디 마지막으로 짐을 한 번만 찾아주시오. 며칠 후 검은 장삼을 입은 한 여인이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면천옥으로 만든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마침내 돌아왔구려. 쑥선녀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마의 부르심에 미천한 몸이 감히 응하였나이다. 왕은 힘겹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떠나기 전 그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소. 이제 그대는 윤씨 가문의 억울함을 씻고 의녀의 딸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을 것이오. 왕은 마지막 유언으로 홍씨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교서를 내리고 충효비를 세우게 했답니다. 그 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충은 나라를 위함이요, 효는 부모를 위함이라. 원한을 뛰어넘어 충효를 다한 윤씨의 정성을 길이 전하노라. 왕이 승하한 후 쑥선녀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강산 아래에 큰 약방을 열고 자신의 의수를 널리 전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윤의녀라고 불렀고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 당당히 살았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추석에 쑥떡을 나눠 먹으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또한 병든 이들을 위해 정성껏 약을 지어주는 것을 윤씨의 정성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왕의 수라와 상궁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랍니다.